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였거든요. 네. 낳으면 낳을수록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 진짜 특단의 조치로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김현철의 뉴 퍼스펙티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방향성과 보완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콩과학기술대의 김현철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뭔가 대책들을 새로 내놨는데 네. 전반적으로 당연히 리뷰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유 뭐 열심히 수고하셨다. 그리고 그 페이 준비한 그 보고서만 해도 굉장히 이제 두툼하고요. 예. 아유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많이 담아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박 교수님께서 세 개 분야에서 15대 핵심 과제가 있었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크게 세 분야입니다. 첫 번째가 일가정 양립, 두 번째가 교육과 돌봄, 세 번째가 주거 및 결혼, 출산, 양육, 주거 네. 대책입니다, 주로. 예. 일가정 양립은 1, 2, 3, 4, 5가 대부분 다 그 육아휴직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의 육아휴직, 아빠의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좀 편하게 쓰자. 두 번째는 교육과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아휴직은 아주 어릴 때 더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가고 나서 보육, 그다음에 늘봄, 최근에 이제 1학년들한테 도입된 그 예. 옛날에 이제 12시 1시면은 집에 오던 친구들을 어쨌든 오후까지도 뭔가 계속 이제 학교에서 돌보주겠다. 이제 네. 이런 게 있고요. 네. 교육과 돌봄에서 좀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요. 거기 4번에 보시면은 네.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것들, 예. 이거 이제 되게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주거인데요. 뭐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미 사실 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세액공제, 자녀 낳으면 세액공제 원래 좀 있었는데 되게 미약하거든요. 네. 그것도 조금 더 늘려보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전의 대책과 이번에 나온 대책의 뭐 방향성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막 이제 엄청난 대책이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0.7 정도 된다면은 이거 하면은 1돼도 1 이상은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출산을 하면은 혜택이 있고 그래서 무언가 좀 유도를 해보겠다라는 모습은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구나. 수요조사에서 여러 사람 만나고 하나하나 그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눈에 띄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눈에 띈 점이라고 했던 것은요. 정책을 특히 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예. 환류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하고서요. 예. 합계 출산율이 물론 계속 줄어들었으니까 모든 정책이 실패냐?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뭐 다양한 사회 변화가 있는 거고 코로나19도 터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줄어들었다고 모든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닌데 요거 하나하나를 잘 뜯어봐서 그런 것들을 연구자들한테 연구할 수 있게 하고 잘 된 정책은 더 좀 확대하고 잘 안 되는 정책은 뭐 과감히 폐기할 수도 있는 네. 그 인구 정책 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환류하겠다고 하는 건데 요새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지금 어디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조세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를 하나 만들고 새로운 신설 부처가 하는 일을 정할 때는 네. 큰 가이드라인에서 저는 이번에는 어떤 판단이었는지 궁금했었는데 네네. 기존의 정책들이 나름대로 잘못된 게 아니었다. 방향성은. 그런데 이게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좀 미약했다. 그래서 숫자를 좀 개수 조정해서 정책적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뭐 휴가일수를 늘린다든가 임금을 더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만 하면 합계 출산율이 제거될 거라고 본 건지 아니면 이것 말고는 이걸로는 이제 안 된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우리가 리셋하는 수준의 뭔가 대책을 여기서 논의해 봐야 된다. 이런 건지 뭐 어느 게 더 주안점이 있어 보이세요? 이거 전자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판을 다 바꾸진 못한다라고 되게 명시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다. 이게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면요. 예. 도대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얘기를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저출산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인식이 좀 변화했다. 아이를 굳이 우리가 낳아야 되냐. 네. 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하나가 있는 네. 거고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국은행이 4개를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예. 경쟁 압력, 고용 불안, 주거 불안, 양육 불안. 그러니까 경쟁 압력, 막 경쟁하려는 예. 압박감 이게 이제 큰 거고요. 격차에서 비롯된 거죠. 예.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인데요. 예. 여기 이번 대책은 주로 어디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양육 불안. 그러니까 예. 일가족 양육과 교육 돌보면 양육 불안을 이제 해결하려는 방식이고요. 예. 주거 불안 방식도 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원인으로 될 수 있는 경쟁 압력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이제 없죠. 근데 그거는 그렇네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번 대책 만들면서 우리 이거 원인인 거 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는 뭐 이제 대책으로 내놓지는 못하겠다. 네, 이미 네. 얘기된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을 부처의 권한 아래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챙기면서 정책적으로 집행 여부의 효과성 보면서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해가겠다 이런 얘기였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논의가 좀 더 좁혀졌네요. 네네. 출산의 편익을 일단 높여주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혜택들은 일단 직접적인 혜택들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건데 그렇죠. 이번에 어떤 좋은 혜택들이 추가적으로 나온 건가요? 첫 번째 육아휴직 아빠든 네. 엄마든 육아휴직 열심히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그런데 저는 요거 좀 보면서요. 육아휴직 우리나라가 제도가 미미하냐? 사실 그건 진짜 좀 아니거든요. 제도는 사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육아휴직을요. 예전에 따로따로 하나하나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예. 출산하고 나서 휴가를 쓰는 거랑 육아휴직을 묶어서 한 번에 신청하게끔 만들겠다. 오. 출산할 때 이제 그 휴가 신청은 다 내니까 예. 그때 묶어서 하게끔 하고 대답이 없으면 15일 동안 기다려서 대답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너무 좋네요.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눈치를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사실은 조금 더 나아가서요. 예. 이제 목표가 아빠 육아휴직의 50%거든요. 예. 이거 엄청난 게 높은 목표입니다. 예. 근데 요 정도 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50%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저는 아예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육아휴직을요. 한 달짜리 육아휴직을 무조건 디폴트로 사용하는 걸 디폴트로 놓는다. 아, 기본값으로. 기본값으로 육아휴직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사용. 네. 한 달 동안 나오지 마. 네. 그런데 나오려면은 사유를 써야 되는. 사유를 쓸 수 있게끔. 아, 오히려. 예전에도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OECD 국가들 중에서 남성 그 육아휴직 사용률이 우리가 낮다고 말씀 주셨죠. 매우 낮은 편이죠. 예. 네네. 그렇다면 진짜 그 원래 당연히 사용하는 거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못 사용합니다가 훨씬 더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자율권은 모두 다 주는 거거든요. 네. 사용하든 안 하든 다 할 수 있지만 예. 이런 사실 디폴트 값의 변화, 기본 값의 변화가 큰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게 사실 행동경제학에서 많이 보여준 바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들 딱 봤더니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있을까요? 네, 저 사실 좀 있죠. 예. 일단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장 있는 사람들, 예. 어느 정도 탄탄한 직장 있는 사람들에 주로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크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대책을 마련하겠다 선언만 있습니다. 네. 아직 이런 내용들은 좀 없고요. 아. 또 하나가요. 정상적인 아이들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는 대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발달 장애인 이 숫자가 결코 작지가 않거든요. 아이가 발달 장애가 좀 있으면요, 거의 직장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사실은 좀 포괄되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약자 계층에 대한 배려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내가 우리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으면 키울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시설로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으면 또 보낼 수 있도록 예. 선택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가장 궁극적인 해결 방법인데 예.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시각이 좀 시설
그러니까 뭐 외부 도우미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 있거든요. 육아휴직이 지금 최대치가 1년이고요. 유급은요. 12개월인데 엄마 아빠가 둘 다 3개월 이상 쓰면은 18개월까지는 됩니다. 저는 요게 3세까지 결국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3세까지. 3세까지는 집에서 기르고 싶은 사람들은 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여전히 그 시설 중심인 부분은 충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재원 마련 방안은 그렇죠. 돈 문제죠, 사실 또. 재원 마련은 방법이 아예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전 세계적인 흐름인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OECD 국가들도 이 고민에 대해서 이 숙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도 내놓고 그리고 그 대안이 내놨다는 건 그들도 재원을 어디서 조달했을 텐데 다른 나라들 대책도 좀 한번 비교 좀 해주세요. 뭐 일단은 제가 프랑스식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할 것들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가 프랑스식 가족 친화적 소득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소득세를 낼 때요 우리 박 교수님과 사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시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그래도 따로 내야 됩니다. 따로 내고 그냥 뭐 별개인 것처럼 개인 소득세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만 해도요 이게 가족 소득이고요. 프랑스는요 거기에 더해서요. 나와 아내를 합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으면은 그 세대 수를 거기다 추가해서요 n으로 나눕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가 있으면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부인과 남편과 부인이 7,50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을 버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좀 숫자가 좀 많은데 제가 왜 1억 5천을 가져왔냐면 여기 굉장히 흥미롭게도 1억 5천을 벌었을 때요 자녀 수가 한 명도 없으면요 프랑스 가족의 소득세하고 대한민국 가족의 소득세가 거의 똑같아져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자녀 수가 하나도 없는 가정에서 프랑스는 가족으로 어차피 하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를 내고요. 대한민국은요 둘 다 2,500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요 자녀 수가 1명, 2명, 3명으로 늘어날수록요. 우리나라 보시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 근데 프랑스는요. 자녀가 1명이 있으면요. 2,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요. 500만 원 가까이 주는 거네요. 500만 원 줍니다. 2명이면 또 500만 원이 줍니다. 3명이면 또 600만 원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에서 확 느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간간히 그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또 헝가리식 저출산 주거 대책이 맞습니다. 이슈라고. 헝가리도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올해 이번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헝가리도 굉장히 특이하고 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주택 대책이 막 나왔는데요. 이게요. 신혼 타운 어디 하나를 이렇게 딱딱 정해서 하면요. 그 동네 안 사는 사람들 직장이 그 근처가 아니면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 혼인한 날로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주택자금을 연 1% 이하의 금리로 최대 2억까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중 금리보다 많이 낮잖아요. 그 차액은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2억을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훨씬 수월하죠. 1% 미만이니까요. 그런데 자녀를 1명 낳으면요. 이자가 면제됩니다. 이자가 자녀가 정부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정부가 싹 다 부담하고요. 이 자녀 둘이다 그러면 원금의 3분의 1 면제. 그러니까 2억 원이었으니까 3분의 1 면제면 6,600만 원 면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자녀면은 3분의 2 면제. 네 자녀면은 아예 전액 면제. 그렇게 갑니다. 이거는 결국은 돈을 주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인데요. 어쨌든 간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한테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람들한테 파격적으로 주택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해결을 해주겠다. 이런 대책이라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마지막에요. 이런 두 가지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사항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 첫 번째는요. 임산부, 임신한 분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언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했을 때 가장 그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가가 영유아기를 넘어서 태아기다. 사실 이 모든 대책이 보통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크리티컬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사실 임신했을 때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육아휴직이 그나마 임신을 했을 때 12주 이전이거나 36주 이상일 때, 그러니까 아주 임신 초기거나 아니면은 정말 막달일 때만 이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 대책에서는요,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는 요 중간에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네. 임신을 했으면은 예.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 육아휴직이요, 그냥 아기를 낳고 12개월이 아니라 임신하고 24개월의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사실은 제 책에서도 말씀드리고 예. 임신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게 경제학자들이 지난 20년간 밝혀낸 그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요. 사실 이제 일가정 양립에서 육아휴직을 위주로 엄청 이제 얘기가 이제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일가정 양립이 어떻게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 직장을 멈추고 육아휴직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 4.5일제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예. 주 4일제, 4.5일제. 저는 이제 그 방향으로 4.5일제부터 한번 시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워크 아워를 줄이는 예.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아직 대책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국에서는 4.5일제라든가 주 4일제 벌써 이것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나요? 많죠. 그래요? 네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 아세요? 예. 많은 나라들이 주 4.5일제로 가고 있는데요. 예. 또 일부 유럽 나라들 진짜 일 적게 하는 나라들은요. 예. 근무 시간 늘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요? 오히려요.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는 근무 시간 늘려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예. 프랑스, 뭐 독일 쪽은 근무 시간 좀 줄이자. 제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4.5일제 정도면은 네.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가정 양립하는데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 4.5일제가요. 4.5일만 일해라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4.5일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고용주가 조금 더 부담해야 되는 이제 비용이 늘어나서 4.5일로 웬만하면 맞추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일반적인 흐름은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마다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4.5일제 정도면 뭐 어느 쪽에도 부담되지 않을 수 있는 숫자일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주셨네요. 네네. 한국은행에서는 그거 말고도 경쟁 불안, 그다음에 고용 불안 요소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뭔가 슬슬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일단 뭐 경쟁 압력부터 한번 생각을 예. 해봅시다.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책이 네. 정말 힘들다. 네. 그런데 이제 경쟁 압력이 그럼 어디서 왔을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에다가 목을 매다는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하면요.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시쳇말로 이런 말을 하죠. 전국의 1등부터 3058등까지 네. 이과에서 그 전국 수석한 친구들은 다 의대에 의대에 간다. 예.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면요. 의사들이 네. 그 바로 이제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IT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비해 거기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네. 소득 격차가 굉장히 나는 거죠. 예. 그 작은 차이로 굉장히 이공계와 의사와의 보수가 확 벌어지니까 네. 이런 현상이 의대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예. 그게 이제 과학기술인의 부족도 이제 몰려오는 거고요. 예. 두 번째가요. 근데 흥미롭게도요. 의사 내부에서도요. 네. 필수 의료냐 아니면은 이제 인기과냐 이제 그런 곳에서 보수의 격차가 나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도 크죠. 네. 이게 어느 정도 큰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여기 그래프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5 내지 9인의 사업장의 임금이 100이라고 하면 네. 더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임금이 얼마나 늘어나냐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회사는 100을 받는다고 하면요. 500인 이상의 대기업은 200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네. 2배 받는 거죠. 그렇네요. 일본은 1.3배, 미국은 1.5배 정도 되고요. 예. 프랑스는 1.6배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큰데 예. 이게 단순히 큰 것뿐만 아니라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사회가 이렇게 되면요. 예. 이제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은 대기업 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내가 지금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뭐 공부를 성적을 잘 받아서 의대에 가면은 네. 내 평생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니까 예. 이러면 교육 과열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렇죠. 최근에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요. 이게 어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라는 미국 뭐 경제학계의 탑 저널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건데요. 네. 여기서 우리나라 데이터 분석을 한 것이 굉장히 유례 없이 잘 안 실어주거든요. 네.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 문제에서 이런 극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미친 교육이 예. 출산율을 30% 줄였다라는 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30% 줄였다는 건 지금 학교 출산율이 0.7이 아니라 1대까지는 머물 수 1까지는 있었다는. 올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혹자는 단순하거나 아니면 순진하게 생각하면요. 네. 뭐 그러면 고소득자 소득세를 올려야지. 네. 야, 막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좀 따져보면요.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이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요. 50%, 49.5%입니다. 예.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에요. 예. 결코 낮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소득자 소득세는요. 지난 정부에서 많이 올렸고 음. 여기 더 올리는 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고수의 방식.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고임금 일자리를 좀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서 예. 굳이 의사 안 돼도 예. 뭐 IT 기업에 있거나 대기업에 있으면은 거의 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뭐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재편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격차 문제가 적어도 의사와 예. 그 다음 부분에서의 격차 문제는 좀 해결이 되겠죠. 예. 미국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의사가 많이 벌지만 꼭 의사 안 돼도 IT 기업 간다든지 컨설팅 네. 가면 굉장히 좋더라. 네. 이제 이러면은 이게 결국은 고부가가치 과학기술 제조업, 뭐 서비스업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 이것도 중장기 과제로 되어 있고요. 예. 이건 뭐 우리나라 산업 전략과 결합되어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는요. 네. 일부 의사들의 좀 공정하지 못한 소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필수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정하고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인데요. 예. 예를 들어 지금 그 실손보험 타먹기 하고 있는 분들. 예. 그러니까 실손보험은요 지금 굉장히 모럴 허저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거든요. 네. 거기서 또 거기에 편승한 국민들도 있고 그런 거기에 편승한 의사들도 있어서 그런 실손보험 개편하고 미용 성형 쪽에 비급여 가이드라인 잘 만들어서 그 의사들 중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용주 관점에서는 나도 계열사 더 늘리고 싶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네. 요즘은 회사를 늘리기가 주저된다. 사람 한번 뽑으면 해고하기도 쉽지가 않고 네. 능력 없는 사람인 거 다 확인이 됐는데 그걸 계속 내가 그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된다면 누가 회사를 더 차리겠느냐. 네. 이 소리 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고용 유연성 관점도 분명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네네. 하지만 또 고용 불안도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컨센서스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안정 유연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 정말 잘 못하시는 분들이 해고 못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거기 자리 꽉 잡고 있음으로써요. 진짜 능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사실 그 자리를 못 가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능력 없는 분들, 일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해고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는 국가 미래에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대신에 이제 고용 불안이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로 10몇 년 살아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교수 테뉴어 그렇죠. 받기 전에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비정규직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유연화로 가면서 동시에 안정유연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사회보장의 혜택이 두툼해지면은 그러면은 직장은 좀 잘려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진다면은 잘려도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네. 저는 이것이 큰 패키지 딜로 네. 그 실업급여 사회보장을 좀 더 세게 하되 기업이 그래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이제 더 낸다면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해고를 좀 더 쉽게 해주는 이렇게 사회적 대타협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나름대로 비용을 치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적합한 나름대로 그들의 고충도 같이 넣어주는 게 또 사회적 타협을 유도하는 방법이었네요. 교수님께서 앞으로 이쪽 분야 더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사회 가장 깊숙한 문제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